요즘 들어 K방산에는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K9 유저클럽 개최 소식이죠.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수입한 국가들이 정기적으로 한 공간에 모여서 운용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이처럼 특정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모여 군사 정보 공유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죠. 이번에는 6개 운용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모였는데요. 한국,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에서 10명의 대표단이 모였으며 뜻밖에도 운용국이 아닌 미국이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반가운 소식도 한 가지 전해졌는데요. 유럽 방면에 K9 자주포 예비 부품 공급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공개된 것입니다. 유럽에서 중장기적인 보급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사실상 유럽 시장을 제패했다는 사실에 쐐기를 박은 것이었죠. 실제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점유율 1위는 K9으로 2010년 이후로 거래된 자주포 총량 1401문의 45%, 626문이 K9 단일 기종일 정도입니다. 무기 시장이 서구권과 동구권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 동구권까지 포함한 점유율 통계에서 절반 가까이가 K9이라는 점은 한국이 사실상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의 비결은 가격 대비 성능은 물론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운용성, 타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 등이 꼽힙니다. 서방 포병 무기 체계 어디에다 가져다 놓더라도 K9이 어색하지 않게 섞여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K9도 호환성이 만점은 아니라고 합니다. 같은 155mm 포탄이라도 어떤 포탄은 K9에 호환되지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 이유가 K9이 그토록 자랑하는 자동 장전 장치 때문이라고 하죠. 세계 최고 수준의 운용성과 호환성을 갖췄다면서 어째서 이런 예외가 발생하는 것인지 자세한 이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9에 호환되지 않는다는 포탄은 바로 너브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세계 최초로 사정거리 40km를 넘기도록 만든 포탄인데요. K9은 개발 당시 자동 장전되는 사정거리 40km짜리 자주포가 개발 목표였기 때문에 이 너브탄을 적극 채용할 예정이었습니다. 너브탄의 특징은 일반적인 포탄과 달리 외부에 달린 작은 돌기 내지는 날개를 통해서 포신 내부에서의 흔들림을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포탄은 외부의 회전탄대라고 불리는 금속링을 둘러서 포신 내부에 포탄을 밀착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죠. 이 방식의 문제는 자세 제어는 잘 되지만 회전탄대가 마찰되면서 저항이 발생하고 포신 수명도 빠르게 깎아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너브탄은 외부의 돌기로만 포신과 접촉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사정거리도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로선 포병 기술의 한계를 한 차례 넘은 기술이었기 때문에 한국 역시 남아공으로부터 일부 기술 이전을 받아 직접 제조해보기로 했죠.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한국은 남아공의 원본과 동일한 성능을 지닌 너브탄을 만들어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K9 개발팀은 축제 분위기였다고 하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발팀의 포탄 담당과 장전장치 설계 담당의 소통 오류로 완성된 자동 장전 장치가 너브탄에 호환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너브탄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의 돌기가 자동 장전 장치의 동작과 간섭을 일으켜 약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K9 개발팀 모두가 어이없는 벽에 부딪히게 되어 엄청나게 자책했다고 하죠. 해당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남아있는 개발 기한은 고작 2년. 이제 와서 다시 개발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결국 개발팀은 너브탄과 자동 장전 장치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너브탄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는 너브탄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포탄과 호환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환성을 버리면 곧장 수출길이 틀어막히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2년, 포탄 개발팀도 이대로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좌절하면 완성되는 K9은 자동 장전은 가능하지만 사정거리는 40km를 달성하지 못하는 반쪽짜리가 됩니다. 그간 쏟은 노력과 열정의 결과가 반쪽짜리 자주포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포탄 개발팀은 즉각 너브탄이 아니면서도 40km를 넘게 날아가는 포탄의 개발에 착수합니다. 다시 시행착오의 늪이었습니다. 결코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죠. 우선 일반적인 탄체 형상을 갖춰야 했고 그 제약 안에서 사정거리를 점차 늘려가야 했습니다. 포탄 개발팀이 선택한 방식은 당시로선 아직 40km의 벽을 넘지 못했던 베이스 블리드 방식, 줄여서 비비탄, 다른 이름으로는 항력 감소탄으로도 불립니다. 포탄이 날아갈 때에 그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포탄 후미에는 진공 공간이 생깁니다. 이 진공 공간을 메우려고 주변 공기가 들이치게 되고 이 때문에 생기는 난기류가 포탄의 자세를 흔들고 이것은 포탄 사정거리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베이스 블리드탄은 인위적으로 이 진공 공간을 없앰으로써 사정거리를 크게 늘리는 원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포탄이 날아가면서 착탄할 때까지 최대 30초가량 후방으로 일정량의 가스를 분사함으로써 진공 공간을 채워버리는 것이죠. 탄도의 변수를 거의 만들지 않아 사정거리가 늘어나고 명중률이 높은 대신 가스 분사를 위한 장치를 달아야 해서 목표물 파괴를 위한 탄두 폭약과 발사 시 사용되는 장약이 1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사정거리 증가 효과는 확실합니다. 사정거리를 무려 41km까지 늘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한 번에 얻은 것은 아닙니다. 장약을 줄였더니 도리어 포신 내부에서의 마찰이 심해져서 포탄이 포신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회전탄대가 모조리 마모되어 버리는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불규칙적인 마모로 인해 이렇게 발사된 포탄은 무게중심이 흔들리며 공중 분해되기도 했습니다. 포탄 개발팀은 회전탄대 밑에 보조탄대를 달아서 이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남은 시간은 약 1년. 이번에는 지독하게도 사정거리가 늘어나지 않아서 개발이 늘어졌습니다. 30km대에서 계속 정체될 뿐 끝끝내 40km의 벽은 넘어가지 못했죠. 이에 개발팀은 한 번 더 도박을 합니다. 포탄 끝에 다는 신관의 형상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양이 아니라 공기역학적인 유선형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사실상 전용 신관을 개발하겠다는 결정이나 마찬가지인데 만약 만족스러운 성능이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K9의 호환성만 떨어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도박은 성공을 거둡니다. 유선형 신관을 단 한국산 신형 비비탄은 사정거리 41km를 기록하면서 당시 남아공이 너부탄으로 세웠던 사정거리 신기록을 갱신해버립니다. 불과 2년 남짓의 기간 안에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며 포탄까지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걸로 K9은 당초 개발 목적대로 자동 장전이 되는 사정거리 40km 이상의 자주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능은 지금에 와서는 현대적인 자주포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었죠. 근래 들어서는 이러한 성능을 갖춘 자주포가 다양해지기는 했지만 이를 위해 채용되는 기술은 너부탄보다는 비비탄인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즉, K9이 자주포 성능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한국이 재설정한 것입니다. 물론 K9은 자동 장전과 사정거리 외에도 장점이 많은 무기고 그래서 서방 최고의 자주포라는 현재의 위상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지속적인 성능 개량까지 이어나가고 있으니 다른 후발주자들에게 추월당하는 일 없이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죠. 너부탄에 대한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완성된 K9도 지금은 모종의 방법을 동원하면 너부탄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K9의 인도 수출 당시 기존에 사용하던 너부탄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인도 측의 요청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이를 거절하지 않고 적극적인 장전 시스템 개량을 통해 너부탄의 호환되는 사양으로 맞춰줬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인도 수출형 K9까지 포함했을 경우 K9 호환의 빈틈은 없는 셈입니다. 현재 한국은 또 한 번 K9으로 포탄 성능의 한계를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정거리를 무려 50%나 더 늘려서 60km 밖까지 날아가는 포탄을 만든 것입니다. 작년 8월 29일 탄약 전문 방위산업체 풍산이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국내 언론들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빠르게 다뤘는데요. 풍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일반적인 양산 155mm 탄의 사거리 40km에서 약 50% 늘어난 60km까지 닿는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했던 선행 모델탄에 비해서는 2배 늘어난 수준이라고 하죠. 풍산은 이 새로운 포탄을 당장 내년 11만 4천발가량 양산에 전력화시키고 한국군 포병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는 동시에 수출 시장도 노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방위사업청이 이 포탄의 체계 개발 완료 판정을 내려주면서 이제 정말로 양산과 수출만을 앞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러시아 매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사거리 연장탄은 과거 비비탄 개발로 얻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원리는 비비탄과 약간 다른 랩탄으로 분류되죠. 랩은 로켓 어시스티드 프로젝틸의 약자로 로켓 추진 장치로 날아가는 포탄을 뜻합니다. 즉 가스 분사로 진공만 컨트롤하는 비비탄과 달리 불 붙인 추진제를 분사해서 아예 추진력을 더 늘려버리는 방식인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제 랩탄을 한 종류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지만 단점이 명확해서 기존 탄환에 비해서는 훨씬 밀린다고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기존 랩탄의 장약량은 약 6.8kg으로 표준 탄환에 비해 장약이 줄어든 비비탄의 장약량조차 8에서 10kg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많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로켓 추진 장치의 부피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또한 랩탄은 목표물 거리에 따라서 로켓 추진체의 연소 패턴이나 점화 타이밍 등 신경 쓸 점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명중시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늘린 사정거리도 비비탄에 비해 모자란 30km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번에 개발한 사거리 연장탄은 뜻밖에도 이러한 한계가 있었던 랩탄으로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비비탄의 기술을 융합시켜서 랩탄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입니다. 랩탄은 실제로는 날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로켓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사 후 포탑이 밀어주는 에너지가 남아있는 7초가량은 일반적인 포탄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날아가죠.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로켓 추진을 하지 않아서 표준 포탄과 다를 바 없는 구간에서 비비탄의 원리를 이용해 항력을 감소시킨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접목의 성과가 바로 60km라는 압도적 사거리죠. 그러면서도 장약량 역시 그다지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매체는 이를 통해 한국산 포탄을 사용하는 포병이 더 깊은 적지에 배치된 적들까지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거리가 60km쯤 되면 천무나 하이마스 등 다연장 로켓포로 발사하는 어지간한 무유도 로켓보다도 멀리 날아가는 수준이라 일반적인 전투 교리를 뒤흔드는 지경입니다.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155mm 포탄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런 괴물 같은 포탄이 사통장치가 갖춰진 현대적 자주포라면 어디서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K9 개발 과정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포병 기술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입니다. 이젠 국제 표준을 넘어서 세계 최고 스펙까지 한국이 거머쥐는 모습인데요. 이번 K9 유저 클럽에 미국이 참여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 군사 대국이니만큼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탐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부디 앞으로도 한국이 꾸준한 연구 개발로 세계 최고의 명예를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